구독, 좋아요. 자,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이 이야기부터 하죠. 강경화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워낙 좀 중대한 사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왜 미국을 떠났을까? 뭐 몇 가지 알려진 사안들이 공개되어 있긴 하지만 강경화가 꼭 미국을 떠나서 급거 귀국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었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비밀리에 협의했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알려졌는데요. 한미 간 비정상적인 사태, 지금 비상 상황에 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미국 대사 정도 되는 사람이 귀국을 했다. 예. 세 가지밖에 없죠. 첫째는 무슨 예정된 대단한 국제 규모 이벤트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정상이 참여한다. 이런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 경주에서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방한한다. 그러면 대사가 우리도 가고 미국 대사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 다음에는 이제 쫓겨나는 경우, 이른바 이제 미 국무부가 최악의 어떤 그 상황이 돼서 대사를 추방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게 있고, 이런 경우 아니면 적어도 4강 대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미국 대사가 갑자기 급거 귀국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는 그 세 가지도 아니면 대체 왜 강경화가 갑자기 왔느냐, 이제 이런 점에 모든 사람이 주목을 하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지금 현재 한미 관계가 최악입니다. 지금 조현우라고 청와대 안보 전략 비서관이 워싱턴 DC에 한 사흘 전에 갔는데, 왜 도대체 북한 핵 관련 정찰위성 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한 달째, 한 달 정도 안 준다. 이럴 수가 없는데 왜 이러느냐. 그 진의를 파악을 하고 좀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청와대 비서관 정도가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못해도 뭐 주재국의 대사인 강경화나, 아니면 한국에서 간다 그러면 외교부 장관 조현, 혹은 뭐 그보다 조금 급이 높은 이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정도가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라인이 전혀 안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현우 안보 전략 비서관 같은 이 실무자가 가서 물어봐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또 정연두라고 외교부의 외교 전략 정보본부장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뭐 국장급이겠는데, 이 사람도 갔어요.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이제 급해서 간 거죠. 갔는데 역시 성과가 없다. 근데 미국이 아주 이번에 화가 단단히 났다. 그래서 정보 공유 문제가 일절 안 풀리니까 지금 특히 54명의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미국 하원 의원들로부터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이재명 정권의 범정부적 표적 공격을 당장 중단해달라는 그 서한을 강경화가 공개리에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아마 엄청 중요한, 그러니까 사실상 본인이 뭐 미국 국무부에서 나가달라 뭐 초치해가지고 항의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 미국 대사관에 지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직접 이재명에게 보고를 하든, 국내에 와서 안보실장이든 외교부 장관이든 만나서 머리를 맞대려고 온 것 같은데, 그 머리를 맞댄다고 풀리는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공개된 사안들 중에, 알려진 사안 중에 가장 심각하게 지금 대두된 아무래도 이제 현안이나 사안은 정동영 이 장관의 발언 이후에 발생한 북핵 관련 실시간 위성 정보를 미국이 한 달째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다,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아무래도 이 정보기관 내부도 청와대도 그렇고 겉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지만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전혀 거의 동향을 모르고 있다면 상당한 위급 상황이라고 인식할 만은 하긴 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북한이 얼마 전에 김정은이 자기 딸 주에 데리고 가서 그 동해상에 있는 북한의 어떤 섬에다가 700km짜리, 하나는 140km짜리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하나 쐈는데, 그게 집속탄이어가지고 그 주변 바다가 그냥 막 온통
난리가 나는 그 장면 뭐 예. 그 장면 준비되면 보겠는데 그걸 선보였어요. 예. 그 집속탄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포탄 B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축구장 18개 면적을 그냥 아주 초토화시키는 그런 폭탄인데 그 미사일을 쏠 때도 한국은 탐지를 못해요. 그래서 미국이 이 정보를 공유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 미국이 그 정보까지는 원래는 그런 정보도 안 주는 걸로 알았더니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 정보는 줬다더라. 그런데 그 이외의 보다 아주 민감한 그러니까 위성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그 고급 정보. 네. 이거는 한 달째 안 준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상 뭐 대명천지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 채 돌아다니는 그런 청맹관이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안보에 예. 관해서는. 예.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뭐 이재명은 무슨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갖고 뭐 북한보다 GDP를 방위비를 GDP 대비 1.4배나 더 쓰는 나라가 왜 자주 국방을 못 하느냐고 어제도 국방장관 안규백을 뭐 닥달했다지만 예, 예. 뭐 그런 정도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국민들이 왜 공연히 요새 뭐 선거 앞두고 주가도 오르고 다 이 분위기가 좋은데 이 안보 불안을 갖느냐고 짜증스럽게 어제 안규백의 그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제 네. 제가 그런 걸 볼 때는 상당히 심기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언론들이 이걸 제대로 그 위험성을 보도하는 언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언론은 그런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네. 그 위성 정보 같은 거 좀 안 받아도 뭐 우리 국방부 측의 발표 뭐 아무 이상 없다. 대비태세 이상 없다. 뭐 이런 식의 보도만을 무슨 믿고 이렇게 안심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솔직히 이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나라 안보를 걱정하는 그 상식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건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따라서 주한미국 대사가 지금 미국 대사관저에 앉아서 커피 마실 시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집속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집속탄 그 실험이 이루어졌던 그 사진 아까 잠깐 보여주려고 했다가 지금 띄우지는 않으셨는데 가상도만 해도 얼마나 끔찍해요. 예, 그 예. 탄두에서 수백 개의 새끼탄. 북한은 꼭 저걸 새끼탄이라 그래요. 네네. 한자말로 자탄이죠. 저게 이제 내려가면서 축구장 18개 면적을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포탄 비를 퍼붓는 거예요. 일시에. 그런 위력 시험을 하는데 저 장면. 예. 저 보세요. 저 떨어진 부분이 멀리서 잡아서 그렇지 그 일대가 저게 만약에 축구장 18개가 서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네요. 거기에 어떤 탄두를 실었는가에 따라서는 그 폭탄이 재래식 폭탄이냐 화학탄이냐 EMP탄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 지금 이런 것을 미국이 이 정보까지는 줬는데 앞으로 지금 한미 관계가 가파르게 그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는 걸 보면 이 정보도 이런 식의 미사일 발사 정보도 안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무슨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5개의 군사위성만으로 정찰위성만으로 저런 걸 감시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해상도도 떨어지고 2시간마다 돌면서 보기 때문에 240개가 넘는 군사정찰 위성을 갖고 있고 또 기타 민간 상업 위성까지 합쳐서 그야말로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미국의 이 정보 공유를 안 받고는 우리가 북한이나 또는 뭐 북한만 생각해야 됩니까? 예. 제3국인 그 제3자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뭐 주한 미군 사령관도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을 제3자 개입을 염두에 두고 하겠다고 발표가 됐잖아요. 그 제3자가 어디예요? 중국 아니면 러시아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보다 훨씬 더 무섭잖아요. 이런 안보 위기가 아무 일도 아니다.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 능히 막아낼 수 있다. 국민들이 혼돈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제대로 이런 때 언론도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을 너무 이재명 정부가 반미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그런 운동권 출신들이 정부와 국회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걸 알겠는데 예. 반미는 반미고 미국을 너무 우습게 보다가는 정말
어떤 피해를 당하려고 저러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집속탄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장면. 워낙 중대하니까. 자, 저 집속탄 장면이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물론 미사일 실험 자체가 여러 형태의 실험 자체가 이제 큰 충격이긴 하지만 집속탄의 실험 자체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그거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그 발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보다 1.4배 크다. 발언 전체가 나와 있으면 그걸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요. 발언 전체 이재명 발언이 전체 나와 있는 거 없습니까? 예.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 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앞서 이야기를 조금 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주한미군 없어도 그러니까 외국군 사실은 없어도 우리 자체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아까 이 집속탄 실험을 봤습니다만 탄도미사일 같은 데를 예를 들면 과거에 연평도 같은 건 포격 공격을 갑자기 기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저 집속탄 실험을 연평도를 대상으로 해서 공격하는 실제로 특정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발사 준비를 하든가 실험 준비를 하면 사전에 저게 파악이 가능하고 대응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예. 이 군사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이 고정식 발사대를 안 써요. 예. 이른바 TEL 트랜스포터 이렉터 있지 않습니까? 네. 론처 네네. 트랜스포터 이렉터 론처라는 게 뭐냐면 이동식 발사대. 그러니까 이게 수백 대가 있다고 지금 북한이 알려져 있는데 바퀴 뭐 24개짜리, 바퀴 18개짜리 그 차들 있잖아요. 네. 그거 땅굴 속에 넣어놨다가 미사일 딱 실어가지고 갑자기 기동한 뒤에 어디 뭐 산이나 산기슭 뭐 혹은 뭐 이런 계곡 같은 데 있어서 거기서 쏘아. 그럴 경우에 탐지가 전혀 안 됩니다. 네. 한국형 킬체인이니 뭐니 그거는 발사 즉시 탐지할 수 있는 그 정보력은 미국밖에 없죠. 24시간 물 샐 틈 없이 이 북한 등 한반도를 내려다보고 있는 미국의 감시정찰 위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네. 그것을 뭐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집속탄 얘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만 집속탄은 또 쏠 때 SRBM,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이것도 쏠 수가 있어요. 네네. 그 잠수함이라는 거는 바닷속에서 이렇게 기동을 하다가 그 위에서 C3, P3C 초계기가 보긴 보는데 그 잠수함이 뭐 수직 발사관을 갖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네네. 갑자기 느닷없이 거기서 그 소위 콜드론치 방식으로 먼저 사출시킨 다음에 2차 폭발시켜서 날아가는 여러분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쏠 경우에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한국군의 능력으로는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꾸 세계 5등 그러는데 그 이거 벌써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좀 제발 자료 인용을 캐캐묵은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5위라고 하는 것은 핵무력을 뺀 겁니다. 주한미군만 뺀 게 아니고 그 핵무력을 빼고 쟀을 때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등이다. 그럼 그 랭킹에 따르면 북한은 32위예요. 네네. 그러면 5등이 32등보다 6배 정도 더 그 잘하니까 무슨 신경을 쓰겠느냐. 왜 이재명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핵무력을 뺐다는 얘기를 국방장관이 좀 설명을 해야죠. 아무리 대통령이 무서워도 그렇지. 그렇죠. 그런 얘기를 안 하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물으니까 물론 할 수 있죠. 그렇죠? 하고 끝냈대요. 예. 그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긁혔다. 이번에 그 미국의 위성 정보 공유 조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풀 데는 없고 미국에다가는 할 길도 없고 뭐 전화도 못 하는데 그러면서 괜히 또 얘기해봐야
그 슈퍼 301조나 지금 걸려 있는 게 줄줄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강경화 보고 야 어떻게 된 거냐고 말이야. 당장 좀 그 알아봐라. 그러니까 강경화가 백방으로 알아본들 뭐 소용이 있나. 조현우 뭐 비서관이나 무슨 그 외교부 정보본부장 정도 급이 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 진즉에 해결이 됐겠지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강경화가 당장 어찌 보면 한국에서 불러들였다고 봐야 돼요. 당장 들어와라. 들어와서 설명하고 어떻게 된 건지 지금 빨리 좀 말을 해봐라. 저는 그게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강경화 주미대사의 돌연 귀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파생된 주요 연관된 주요 현안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강경화가 귀국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공개된 뭐 다른 더 중요한 사안은 아직 지금 확인되면 또 다루겠지만 일단 알려진 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대북 정보 공유 문제하고 쿠팡 문제인데 미 하원 의원들이 이미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에서도 지금 청문회를 한 바 있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 이런 요구들도 있고 최근에 미 하원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런 것도 알려졌는데 자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범여권 의원 약 80여 명의 의원들이 우리도 맞서서 집회도 맞불 집회가 있는데 우리도 맞불 서한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것 같아요.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도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데 맞불 항의 서한을 지금 한국 대사관 주한 한국 미 대사관에 보냈는데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그냥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차원에서 미국이 54명이면 우리는 8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싸움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과거 얼마 전에도 68명의 의원들이 아예 그 반미 성명을 발표하고 거기에 사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또 뭐 우리가 추진하거나 지시한 바는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나중에 이제 덤터기를 쓸 수 없으니까 개별적 자율적으로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개별적 자율적으로 되겠습니까? 집권 여당 금배지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적어도 당 지도부와 교감 없이 단독으로 80명 이상이 미국에 대해서 반미 성명에 사인을 한다? 그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미국의 분풀이를 하는 건데 야 우리도 주권 국가고 뭐 K-팝으로도 날리고 세계적으로도 좀 우리도 잘 나가는 나라인데 이렇게 우리 자존심을 뭉갤 수 있어? 라고 운동권 특유의 그 곤조를 제가 볼 때 좀 일본말을 써서 안 됐습니다만 부린 것 같은데 상응 조치를 할 나라를 보고 상응 조치를 해야죠. 얼마 전에 이스라엘 정부를 향해서도 그 가짜 뉴스에 기반한 정보를 SNS에 대통령이 올리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걸 당장 보복은 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세계 금융을 다 틀어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은 나라고 또 이스라엘이 우리하고 군사적으로 협력할 게 아주 많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요 그 드론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이 윤석열 정부 때 제가 그때도 방송을 제가 그 국책 방송에 있을 때 해본 경험을 보면 네. 이스라엘하고 협력해서 드론 정보 가져와야 될 게 꽤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해 주겠어요 지금? 네. 이스라엘에다가 그렇게 항의하고 대통령이 한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보복을 할 것입니다. 잘못 건드린 거예요. 근데 당장 안 나타나니까 미국쯤이야. 미국도 뭐 우리가 주권국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까지는 이해는 가요. 더불어민주당의 뿌리를 생각할 때 그 국무총리 집권당 대표가 대학대 반미 시위 특히 뭐 미국 문화원, 미국 대사관저 일단 다 들어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왜 그러는지 짐작은 가는데 지금 나라의 경영을 그 이익을 큰 그 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지금 어떤 나라냐?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기본적인 걸 빼놓고도 이란 전쟁을 지금 주도하면서 국제 유가 우리가 좀 아쉬운 게 많잖아요. 네. 미국산 석유 천연가스 문제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가장 지금 화영커와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안보 문제인데 이 안보 문제에서 뭘 맞불을 놓겠다는 거예요. 뭘 상응 조치를 하고 항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미국은 이스라엘과 달리 곧바로 보복을 할 것입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좀 살펴보죠. 국내 문제 중에 조금 보고 이란 중동 사태의 중요 현안을 좀 넘어갈 텐데요. 자, 이재명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했던 소풍 발언, 수학여행 발언도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거 띄워주시죠. 예,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구더기 발언을 했습니다.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혹시 안전사고가 나질 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뭐 이러는 경향이 있다 하고 앞뒤로 좀 여러 가지 잡음과 같은 뭐 듣지도 않아야 들을 필요도 없는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의 발언을 듣고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이용했던 이재명과 민주당. 사실은 저 수학여행이나 소풍 왜 안 가려고 하느냐. 일종의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의 결과 트라우마가 지금 생긴 거 아니냐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교 내부에 그리고 그것의 후폭풍이 사실은 닥쳐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갑자기 훅 들었는데 저 이재명 발언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는요. 예. 좀 대통령이 만기를 칠람할 수는 없어요. 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워낙 박학다식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친히 다스리고 하는 그런 그 통치를 했었는데 저건 시도 교육장이 할 얘기예요. 예. 교육감도 아니고 아니 대통령이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여행, 소풍 얘기까지 합니까? 그거는 지금 화앵커 얘기대로 세월호도 연상이 되죠. 물론 그런 트라우마도 있지만 지금 본인이 무슨 장이다가 장 담는데 뭐 구더기 무서웠다는 그런 속담까지 인용을 하는데 지금 저 구더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 보고 구더기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한 게 누굽니까? 전교조 아니에요. 네네. 전교조면 대표적으로 좌파 그 교사단체로서 그 이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뜸 전교조가 반박 성명을 제1호로 냈어요. 우리가 구더기란 말인가? 선생님들이 구더기다. 그럼 장은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말하는 건데 구더기 무섭다는 건 안전 문제인데 그게 교사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전교조가 대뜸 반박 성명을 내면서 현장도 모르면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무슨 보수 단체나 보수 교육감이 반발했다면 무슨 기사가 되는데 좌파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좌파 중에서도 찐좌파인 전교조가 반박을 하고 나오니까 참 모양새가 사나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소풍이나 수학여행은 이재명이 그 어렸을 때 그 계란에다가 김밥 싸가지고 어디 가까운데 공원이나 이런 데 다니던 그 시절의 소풍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부자 동네, 잘 사는 동네는 해외로 수학여행도 가고 뭐 한대요. 초등학생들도. 네네. 그래서 뭐 1인당 뭐 200~300만 원씩도 내는 데가 있고 그 뭐 없는 집은 또 없는 집대로 형편에 따라서 얼마씩 걷어서 지방 여행을 가거나 또 가까운 데 가거나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지금은 교육 자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다 저 교육감도 다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와 함께 선거하잖아요. 네네. 그 교육 자치로 해서 다 맡겨놨는데 자치를 하자고 하고 뭐 기회만 있으면 노무현 때부터 지방분권, 지방자치 하잖아요. 교육 자치를 하는데 왜 대통령이 소풍 얘기를 하고 수학여행을 하면서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좌파 선생이든 우파 선생이든 간에 선생님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니까 오죽하면 전교조가 저렇게 들이받았겠는가. 우선 그 저런 말 하기 전에 그냥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좀
현장을 좀 파악을 해보고 전교조에다도 좀 물어보고 네.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들 지시만 하면 소풍 수학여행 요새 어떻게 되는가 좀 생각을 충분히 한 뒤에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예. 줄리벤님 멤버십 가입 고맙습니다. 자, 다른 장면 한번 볼게요. 정동영의 발언 중에 대북 정보 유출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에도 또 문제는 바로 조선이라는 용어를 쓰자, 북한을 조선이라는 용어를 쓰자,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이건 북한의 이제 어쨌든 자신들이 만든 이름이니까 뭐 그거 쓰는 거야. 그렇지만 북한의 국호 사용을 아예 조선으로 하자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조선 관계, 남북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조선 관계, 약칭 한조 관계라는 지금 발언을 수차례 하면서 그런 용어로 좀 바꿔 쓰자.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헌법 위반 문제라든가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족 관계를 단절하고 두 개의 국가를 그냥 구축하는, 고착화하는 이 북한 체제의 사실상 그냥 명분과 당위성, 전략을 그냥 도와주는 셈이 되는 꼴로 해석도 되는데 저 정동영 발언의 조선, 그것도 한조 관계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자 이거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는 참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저 조선이란 말은 그 북조선을 염두에 두고 나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방 직후에 서울역에 딱 내리면 지금의 그 과거에 대우 빌딩이 있던 자리에 남조선 노동당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채만식의 탕류라는 그 소설에 보면 나오죠. 네. 전라북도 군산에서 올라온 주인공이 서울역을 딱 빠져나오니까 그 앞에 남조선 노동당사가 있더라. 그때 이 해방된 나라에서 그 붉은 광목, 하얀 광목에 붉은 글씨로 내리다지로 쓰여진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말을 보고 그게 이제 남노당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좌익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돼 가지고 그 난리가 났던 해방 전국의 혼돈을 기억하실 텐데 그럼 정동영이 말한 대로 좋아요. 그럼 한조 관계면 그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면 북한 사람들 만나서는 우리 보고 한국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남조선이라고 그러겠지. 그러겠죠. 그럼 우리도 호칭을 다 바꿔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우리는 남조선이 되고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부르게 하겠네요. 그럼 북조선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면은 한조라고 말한 걸 보니까 한국은 한국이고 조선은 조선이면 그럼 한반도 유일의 조선은 이 북조선. 그야말로 그 김정은은 절대 자기를 북조선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조선은 자기라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런 호칭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그게 과연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할 소린가? 그 왜 자꾸 정동영은 지금 보면 일을 만들어요. 가만히 좀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자꾸 지금 트집을 만듭니다. 그 구성 발언도 작정하고 한 것 같고 저 조선 관계 그 한조 관계라는 표현 이것도 분명히 본인은 알아요. 그래도 전주고등학교라는 그 시험 봐서 가던 전주고등학교도 나와서 서울대 국사학과까지 졸업하고 MBC 기자도 했던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요. 이 조선이라는 말을 통일부 장관을 두 번째로 하고 있는 자신이 썼을 때 어떤 파문이 일 것이라는 걸 내다보는 겁니다. 그걸 저는 예상하고 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다도 파장을 주겠죠. 그럼 누구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김정은은 좋아하겠죠. 네. 김여정도 좋아하겠죠. 그것을 둘 다 노리는 것이다. 그러면 역시 그 우리하고 얘기가 통할 사람은 정동영밖에 없어. 이렇게 만들려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쭉 이 말씀드린 걸 따라가다 보면 왜 저러지? 지금 정동영은 자꾸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속 할 이슈의 중심에 그걸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관종이라고 그러는데 이 남북 관계 이슈에서 자꾸 관종이 되려는 것 같아요. 그건 대단히 위험하다. 네. 지금과 같은 미묘한 시기에 국방부 장관도 가만히 있는데 자꾸 군사 문제에서 통일부 장관이
무슨 대북 확성기 방송도 금지하자 이 DMZ 주변에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하자 남북 군사 합의도 복원하자 그런 걸 주도적으로 하는 게 지금 정동영 아닙니까? DMZ 평화공원도 열자 이 통일부 장관이 자기 일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동영이 2030년 대선까지 꿈꾸면서 지금 개딸 좌파들에게 계속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조선, 북조선 이게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정동영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겠죠. 1980년대, 90년대 김일성주의 이 노선을 걷고 있던 주사파들은 늘 남조선, 북조선이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하는 것은 표현을 아주 배척해 왔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조선 이렇게 써왔죠.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만일 남조선, 북조선으로 지금은 한조 관계지만 나중에는 조선이라는 용어가 그냥 우리에게 통상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남조선, 북조선을 바꿀 것이고 남조선, 북조선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남조선 노동당, 북조선 노동당 또는 조선 노동당으로 통합되는 이 정통성을 역사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역사적 흐름을 만들 겁니다. 그냥 나온 이야기가 단순한 남북관계의 문제를 한족관계라는 용어로 바꾸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닐 거로 봅니다. 뭐 북한에 관한 전략도 있겠고 깊은 이 주사파들의 과거 그 뿌리가 역사적 뿌리가 더군다나 정동영 머릿속에 오랜 기간 동안 자리 잡은 것이 이제 현실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 장면 살펴봤고요. 이제 부산시장 선거 현안 잠깐 살펴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예요. 그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그거 띄워주시죠. 자, J2 인사이트 랩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24일, 25일 양일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 조사를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전재수 43.9, 박형준 43.7. 불과 박형준이나 전재수 후보가 아닐 때는 두 자릿수 차이였고 전재수가 후보가 되고 뭐 무혐의 어찌고 불기소 나오고 나서 6%, 7%로 격차가 줄더니 이제 0.2% 격차로 줄어버렸네요. 저건 격차가 아니고요. 네. 그냥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오차 범위를 매번 발표하는 이유가 네.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은 거를 가지고 우열을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조사가 아무리 오차 범위가 좁은 예를 들어서 표본수 3,000명 이상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됩니다. 그럼 4% 정도면 대단히 표본이 많아서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일 경우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예. 아니면 보통 800명 이상 1,000명 정도 되는 대부분의 ARS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러니까 6.2% 이내에서의 수치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43, 43으로 똑같고 0.9와 0.7이 다르다. 저건 그냥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의 질문만 틀어져도 그러네요. 저건 뒤집어진다. 예. 그러니까 저건 여론조사 기관도 저걸 발표하면서 전재수 후보가 뭐 박형준 현 시장을 0.2% 앞선다 이렇게 발표하면 공정선거법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건 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 살얼음판의 각축전이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사실상 통계적으로 여론조사 기법상으로는 두 후보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여론조사는 항상 뭐 여러분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패널이나 이 전문가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추세를 봐야 된다. 뭐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러니까 어떤 추세이냐가 중요한데 전재수는 그 자기 수사가 이제 그 유야무야 되는 그 와중에 뭐 출판 기념회도 열고 네. 뭐 벌써 일찌감치 시작했잖아요. 네네. 처음에 전재수가 여기저기 부산 시내에다가 현수막 한 100여 장 내걸은 게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그때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두 자릿수였어요. 격차가. 박형준 시장보다 제가 본 거 중에는 한 17, 8% 나는 것도 있었어요. 이 해보나 마나구나. 그게 스타트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전재수는
신압으로 꺼져요. 지금 그러면서 전재수가 언제 결정타를 맞게 되냐면 그 까르띠에 시계 누구 거냐라는 발언. 까르띠에 시계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건 전재수가 지금 공소시효를 도과했다. 넘었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지 통일교 돈과 통일교 시계를 안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네네. 통일교 시계도 받았고 돈도 받은 것 같은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의 이슈는 하나도 지금 탈색이 안 됐죠. 그럼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까르띠에 시계가 또 여성용입니다. 물론 남성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나온 얘기는 전재수에게 윤영호 전 세계 그 본부장, 통일교 네. 세계 본부장이 시계 2개 줬다 그랬잖아요. 네. 남자용 불가리, 여자용 까르띠에. 근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가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하나만 남았잖아요. 지금 보면 그 까르띠에 시계를 상대 후보 측에서 이제 얘기하면서부터 상당히 꺾였어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아니 전재수가 경찰 수사도 그렇게 어떻게 스리슬쩍 뭉개더니 본인이 뭉갠 건 아니지만 면죄부를 주는 것 같더니 시계도 받았다네. 이러면서 저는 급격히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다라고 보고 있고 박형준 시장은 일찌감치 또 삭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산 시장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그제인가요? 네. 벌써 예비 후보 등록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이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 부산은 부산시 부시장이 행정부 시장하고 정무부 시장이 대행을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예비 후보예요. 자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그 지역 구민들에게 지금 다가가니까 박형준 시장은 지금 그 밑바닥에서부터 서서히 치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추세가 지금 만났다고 보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이게 뭐냐 그게 뭐라 그럽니까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곧 일어납니다. 저는 아마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저 시계가 지금 그 방금 그 까르띠에 시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게 까르띠에의 대표적인 브랜드 저게 발롱 블루입니다. 저게 785만 원이라고 경찰이 얘기했는데 아무리 2018년이라도 새 시계는 그 785만 원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전재수의 발목을 잡으면서 그 부산이 바다잖아요. 그 납덩이가 달려가지고 점점 바다 밑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네. 자, 부산의 판세가 바뀌었습니다. 두 자릿수 격차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만 그 여론조사를 다 믿지는 않는다들이 숫자에 뭐 꼭 현혹되는 건 아니고 그 큰 흐름으로 볼 때 두 자릿수 격차가 한동안 있다가 지금은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 판세는 이제 경남으로 울산으로 확산됩니다. 한 지역이 한 지역의 여론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이게 전국적으로 늘 자극을 합니다. 뭐 유권자층을 자극을 하고 실제 투표장에 갈 사람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부산시장은 뭐 우리 지역도 아닌데 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죠. 전국적으로 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장면 살펴봤고요. 이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 예. 전에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아까 우리 자료 그림에 본 시계는 산토스라고 그 까르띠에의 다른 브랜드고요. 네. 실제로 전재수가 받았다는 것은 발롱 블루다. 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적을 제대로 해주셔서 예.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란 문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유료화하는 조치, 즉 통행료를 받겠다. 이런 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지금 공개했어요. 리알화, 유안화, 달러, 유로 이 4개의 화폐 통화를 기반으로 특별 계좌 4개를 개설하겠다. 그래서 통행료를 받겠다. 이란 중앙은행이 이란 의회 사실은 입법 사항과 맞물리면서 이게 아예 통행료 계좌를 만드는 꼴이 됐네요. 지금 뭐 이란은 다급하기 그지없죠. 네. 지금 기름을 빨리
빼내야 됩니다. 네. 아까 뭐 허현준 앵커도 설명을 잘 하시던데 지금 폐탱크,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유조선, 뭐 온갖 데다가 기름을 지금 쟁이는데 네네. 이 기름이 쌀하고 달라서 쌀도 썩지만 기름은 놔두면 터져요. 네. 그 유증기가 폭발할 수가 있고 특히나 송유관에 있는 이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거는 그 막히면 무조건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흘이면 폭발한다. 네. 뭐 그랬더니 또 CNN 같은 그 미국의 좌파 방송들은 그건 너무 과장한 것이고 이란이 가뜩이나 그 전쟁 와중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가지고 원유 저장 시설, 정유 시설 대부분의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 말 속에서 네.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지금 팔아서 빨리 뽑아내고 다시 또 뽑아서 팔아야 되는 이 기름을 하나도 지금 오만만으로 못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란이 목이 딱 졸렸어요. 그러니까 저 무슨 계좌를 개설해서 처음에는 암호화폐하고 그 위안화로만 받겠다 그랬다가 지금은 뭐 달러, 자기네 나라 리알화, 유로화 뭐 이렇게 4개 화폐를 뭐 이렇게 이제 제시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 소용이 없어요. 미국이 뭐 못 팔게 하는데 무슨 수로 그걸 그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유럽이 유로화로 내고 뭐 중국이 위안화로 내고 다른 나라가 달러화로 낸다 한들 그 돈을 바꿀 길이 있느냐. 바꿔서 그럼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누가 뭐 달러 씹어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물건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물건 들어올 길이 다 막혔잖아요. 수출길도 생필품 들어올 길도. 그러니까 지금 그 저 북쪽에 있는 데로 무슨 기름도 열차에다 실어서 판다 그러고 중국에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요. 화물차 이 탱크에다 실어 판다는데 그거 되겠어요. 열차에다 좀 그 실으면 얼마나 실을 거고 연료 저장 탱크가 없고 이란에서 중국이 어느 길인데 그걸 갑니까? 그거 다 하는 소리고요. 지금 이란은 내일 모레가 디데이예요. 말씀처럼 내일 모레가 어떤 날입니까? 메이데이예요. 네. 세계 노동자의 날, 흔히 뭐 좌파들은 노동절 이렇게 부르는 날인데 그날을 맞이해서 이란 민중들의 대규모 봉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쟁이 2달 가까이 접어들면서 이란 사람들, 특히 테헤란을 중심으로 도시 사람들이요, 지금 이제 그 한계 상황이 다 왔다 그래요. 식료품, 뭐 생필품이 거의 다 떨어지고 우유도 못 구하고 지금 이 이란이 그냥 제풀에 쓰러지게 생겼다. 그래서 그 민중 봉기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달 정도만 더 조이면 이란은 무슨 핵 문제니 호르무즈 문제니 하는 걸 가지고 타협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지금 무슨 계좌 4개 만들어봐야 다 허장성세에 불과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마지막 얘기가 지금 아마 이란 사태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문제가 중요하게 지금 오늘 속보로 아침에 떴습니다. 이란 최고위 국가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그런데 그 사유가 이란에서 지금 반정부 시위가 상당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란 소식통에 의하면 만약에 시위가 발생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기 언제만 남아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지금 5월 1일 세계 노동절을 기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 이란 내부가 지금 이란 민중들이 흔들흔들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안보에 소집됐다는 건.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보도를 보니까 네. 그 스타링크라고 네.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운영하는 민간 상업 위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전쟁 초기에는 좀 무력화됐었는데 이게 다시 가동 중인가 봐요. 그러면은 이란에서 그 스타링크는 돈 내고 쓰는 그 저고도 위성이기 때문에 통신 위성이기 때문에 이건 꽤 돈이 있는 사람들 상인들이거나 뭐 좀 기업을 하는 그런 이란의 그 중상류층 이상이 스타링크를 쓴다고 볼 때 네. 지금 이란 상황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란의 관영 매체들 타스님이니 NA니 뭐 RIIB니 하는 그런 그 이란계 매체들은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혁명수비대 마이크들이니까. 그런데
이 스탈링크를 통해서 새 나오고 있는 이란의 현재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란 그 사람들이 그 인구가 9,300만 명이잖아 되잖아요. 네. 도시를 따져도 수천만 명이 될 텐데 이제 임계점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을 상대로 이 부질없는 싸움, 그까지 핵, 우라늄 그걸 빨리 내주고 숨통을 틔워라. 우유도 들어오고 생필품도 좀 들어와야 살겠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석유를 가지고 석유 쌓아놓고 이렇게 굶어 죽어야 되냐. 이건 뭐 간단한 얘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뭐 거기를 빠져나왔다는 그 이 무슨 영국 로이터 통신의 그런 보도 같은 것들은 다 제가 보기에는 검증이 안 된 그 가짜 뉴스일 가능성들이 많다. 네. 그런데 이 호르무즈 봉쇄가 이란의 목숨줄을 지금 틀어쥐고서 서서히 더 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길어야 2달. 2달이면 미국 중간 선거까지 아직 여유가 있어요. 자꾸 지금 반 트럼프나 비 트럼프 그 주의자들은 미국 중간 선거 때문에 미국이 더 치킨 게임에서 못 버틸 걸 이러는데 11월 중간 선거예요. 11월 선거 분위기를 다 잡는 데는 8월 달만 가도 충분하다. 아직까지 8월 가려면 한 2-3달 남았잖아요. 그 이전에 이란이 죽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증 통과한 배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그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 억만장자가 소유하고는 초호화요트가 통과를 했다.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 이건 좀 특별한 소식인 것 같은데 뭐 사유가 좀 있을 만할 것 같아요. 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진 말고요. 예. 호화요트 사진을 그 사진 한번 지금 띄워주시죠. 예, 저 지금 노로라고 알려져 있는 저 상당히 보기에도 마치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그런 장면 같은 그런 사진입니다. 또 하나 사진도 있을 텐데요. 사진 한번 더 다른 사진 있으면 그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저 러시아의 억만장자가 저 호화요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저건 통과는 했다고 해요. 뭐 이란이 러시아와의 우방 관계를 고려해서 이란은 통과시켰을 수 있는데 만일 통과를 했다면 미국도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푸틴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러시아가 뭐 도움을 요청한 건지 일단 그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단 통과를 했다고 나오니까 저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은 지금 네. 기댈 곳은 딱 2군데. 네.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은 당장 그 육로로 그 통화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어쨌든 뭐 트럭으로 실어주든 열차로 왔다 갔다 하든가 간에 북한에 하듯이 이란에 대해서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도 이란이 또 석유 대금 받을 것도 200억 달러나 중국에는 있고 미국이 풀어주기만 하면 그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아마 이 이란의 혁명수비대와 그 모지타바 세력들이 믿는 나라일 것이고 그 다음은 러시아죠. 러시아는 그 여러 가지로 과거 그 중동의 이란, 이라크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는 러시아의 귀족이라는 건 뭐 과거 이제 제정 러시아 때 얘기지만 이 공산주의 귀족들, 푸틴과 그 일족 또 소수의 그 재벌들은 그 서방의 무슨 부자 뭐 이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국가의 부자는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부자를 훨씬 뛰어넘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이기 때문에 아까 그 그림을 한번 보고 싶은데 저걸 요트라고 불러야 될지 저건 요트라기보다는 무슨 어디 공상과학 SF 영화에 나오는 저 위에 달려 있는 게 저게 동그란 계란 모양으로 생긴 게 저 위성 장치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저 안에서는 저게 그냥 놀이 시설만 있는 요트가 아니라 그 거의 무슨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저 도대체 소유주가 누구냐? 그 러시아 재벌이라고 했는데 저거 푸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는 딱 저 그림을 보는 푸틴 순간 거다? 예. 아니 푸틴 거일 수 있죠. 러시아 재벌이 뭐 얼마나 재벌이 잘났다고
이란이 이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줘요. 그런데 푸틴 거라고 하면 또 난리 나니까 야 임마 네 거라고 하자. 그러고 푸틴의 소유의 초호화 요트가 아닌가. 사실상 마리조아 요트지 KGB가 푸틴의 명을 받아서 그 정보 수집하러 다니는 배일지 누가 압니까? 이걸 너무 순진하게 네네. 요트라고. 요트가 저렇게 생긴 요트 보셨어요? 아, 그러네요. 그 옆에 나와 있는 게 네. 저게 저 위에 꼭대기에 달린 게 저게 요트로 보입니까? 저는 요트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무슨 이성명보 망처럼 생 보이네요. 저거는요. 네. 제가 볼 때 푸틴 소유일 가능성이 높고 푸틴이 그 체조 선수 출신 그 딸 같은 그 내연녀가 있잖아요. 네. 그 내연녀와 그 이제 뭐 손잡벌도 안 되는 아이가 뭐 몇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지금 해외에 빼돌려 가지고 자기가 설사 잘못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게 다 해줬다고 그러는데 푸틴이 나이가 지금 70이 훌쩍 넘었잖아요. 네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푸틴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니까 저런 것은 뭐냐면 이란이 지금 기댈 때가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 장면을 한번 보면서 종전협상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종전협상이 지연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란은 더 이상 많은 돈을 벌 수 없다. 막대한 성유가 쏟아지는 성유관이 있을 때 어떤 이유로든 컨테이너이자 선박에 계속 실을 수 없어 그 라인이 막히게 되면 그 관은 기계적 요인으로 지하에서 내부 폭발한다. 사흘 남았다. 이재명은 사흘 이렇게 하니까 4일이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뭐 문해령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긴 했던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 저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저게 나온 게 3일 전에 인터뷰인데 네. 저게 맞는 말이죠. 이제 석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젊었을 때부터 텍사스 유전에 투자도 많이 하고 네. 실제 지분도 갖고 있어서 석유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크루드 오일이지 않습니까? 원유. 원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유정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옮기는데 그 상태가 점액질이잖아요. 끈적끈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계속 흘러서 가야지 저게 가동이 딱 중간돼서 멈추면 그 점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 관이 파이프라인 안에서 굳는다 그래요.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지나면 그 내부에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폭발한대요. 그게 이 원유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란이 하르그 섬에서 원유를 아무리 정제를 해도 수출을 해서 또 배가 비어야 또 실어서 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딱 못하게 하니까 벌써 2달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을 무슨 옛날에 쓰다 버린 폐탱크까지 끄집어내서 쓰레기에다가도 담아놓고 쉽게 말하자면 뭐 어디 돌아다니는 모든 뭐 그냥 무슨 함지박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다도 담아놓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저장할 때 그러니까 원유에 둘러싸여서 죽게 생겼다. 원유를 먹고 살 수는 없고 원유로 밥을 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런 형국인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짚은 거예요. 야 고민하지 말고 다 내놓고 항복해. 그래야 너희들도 살고 니네 만약 그거 계속 버티다가 어디인가에서 터지면 그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이 터지잖아요. 예. 복구하는데 돈도 엄청나게 들고 완전 복구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산유국으로 계속 기름 팔아먹고 살려면 판단 잘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CNN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그러는지 과장법이다. 뭐 그렇게 터지지 않는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이유가 이미 많이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석유 인프라가 이미 바닥이 났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아무리 없어도 지금 폐탱크에까지도 보관할 정도면 올 때까지 온 거예요. 자, 이란 중동 사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은 이란 내부에서부터 또 밖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석유 저장 탱크까지 폭발할 위험까지 있으면 이란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야.
뭐 정치적 상황, 내부 분열 정치적 상황부터 경제 사회적 압박이 엄청나겠네요. 웃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취재 하나 좀 여쭤볼게요. 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장특공제에 관련된 문제 한번 연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이 평균 전세값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뭐 이달 기준으로 6억 8,147만 원으로 나오면서 통계 이래 최고치다. 뭐 이렇게 이러고 나오고, 또 하나는 여권에서 지금 범여권의 인사들이 의원들이 이 장기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장특공이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세제 개편,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런 소식까지 들리는데 이게 연관돼 있어서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주택자 중과세 혜택을 이제 5월 9일로 폐지한다 그러니까 네. 다주택자들이 할 수 없이 매물을 좀 내놨다고 그러잖아요. 네. 서울 이 강남을 중심으로 매물이 좀 나와서 강남 3구의 그 아파트값 상승세는 좀 주춤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속으로 역시 내가 제도 잘 냈어. 그다음에 이제 비거주 1주택이라고 이걸 이제 미국은 전혀 아예 그 손 안 대는 걸까지도 손대면서 지금 뭐 외국에 나가서 SNS로까지 지금 얘기해가지고 장특공제 폐지를 그 하자는 법안을 무소속 최혁진이라고 네네. 그 민주당 호소인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 조요토미 히데요시 조롱 발언했던 사람, 네. 그 사람이 이제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해서 13명이 그 서명한 법안이 그저께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뭐 논의한 바 없다, 검토한 바 없다 그러는데, 아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인해가지고 대표 발의가 법안이 됐는데 정청래나 지도부만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중 플레이를 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장특공제나 다주택은 전세를 살아야 되는 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이에요.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내 살 집 말고 또 전세 놓겠습니까?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놓으니까 전세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매물을 다 팔아야 되니까 지금 전세가 씨가 마르는 거죠. 비거주 1주택 중에서도 65세 이상 원래부터 강남이나 이런 그 서울 요지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던 분들 중에는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은퇴하고 자식들 뭐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난 뒤에 네. 거기 전세 놓고 다른 데 가서 예를 들어 강남이면 강남에 전세 아파트 전세 놓고 지방이나 외곽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전세를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군 고등학교 보내고 싶은 외곽 지역에 그 강남에 아파트 없는 사람들이 전세 사는 거잖아요. 그 물량을 이재명이 다 세금 때리겠다고 다 들어와서 실거주 하라고 하니까 그 전세 물량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가 씨가 마르지. 지금 저 아까 보세요. 집 보지도 못하고 6억 원을 보냈다. 아니 전셋집 구하는 사람이 전세가 전체 1000세대 아파트에 한 개 아니면 2개 나온대요. 그러면
저거는 연락받고 가는 순간에 이미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그냥 돈을 맡겨놔. 그래서 그 부동산 중개소 그 주인한테 이거 무조건 나오면 잡아라. 그러니까 저 말이 나온 거예요. 집 보지도 못하고 6억 보증금을 보냈다. 전세가 실종됐습니다. 전세 이제 집도 아예 보지도 않고 6억을 딱 맡겨놓은 셈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중저가 노도 강은 뭐 이 노원 도봉 강북 강서 은평 이런 지역에는 전세값이 6억 7억 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한 1억 주면 산대요. 더 주면. 그러니까 지금 그거 산다고 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그쪽 지역에서 값이 올라요. 아니 이재명이 원하는 게 그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대선 때 자기 찍어주고 더불어민주당 총선 때 많이 찍어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세가 씨가 말라가지고 외곽으로 나가고 전세가 없으니까 돈을 더 대출을 받든 어디서 뭘 팔아서라도 집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건 역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너무 잘해서 내가 이렇게 전세를 포기하고 집을 사니까 너무 감사하다. 전세가 없어져가지고 경기도로 나가서 공기 맑은 데서 차 1시간씩 더 타고 다녀서 좋다. 그러겠습니까? 이재명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쓰네요. 고려인 가진 강제 이주 뭐 이런 거 하면 우리는 팍 떠오르는데 국가가 저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대로 저렇게 밖으로 서울 밖으로 경기도 밖으로 그렇게 강제 이주 정책을 저런 방식으로 쓰네요. 예, 일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강경화 주미대사 왜 돌연 귀국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국내 문제 또 중동 문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리더 아카데미 제4기 강좌가 개설됩니다. 제4기의 주제는 세계사의 판이 바뀌고 있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격화되면서 세계의 질서가 요동치는 와중에 벌어지는 미국의 세계 전략 대변화와 트럼프 독트린의 본질, 미중 신냉전과 일본 한국의 운명 등 대한민국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10개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40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감성으로 마련한 강의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픽설 주식시장을 읽는 눈 머니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광고를 했었던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울트라 맥스 이미 판매 건수 300만 돌파로 너무나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2+2 이벤트입니다. 2개를 구매하시면 2개를 더 얹어서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지난번에서도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낀 게 이게 알부민 울트라 맥스 제품이 왜 300만 주문이 돌파한 게 괜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꼈었는데, 이 압도적인 고함량 그리고 울트라 맥스라는 카피라이트가 들어간 것처럼 정말 후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에 펜앤마이크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 알부민 울트라 맥스 2+2 이벤트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 1522-1331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